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부동산 세법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가보시면은, 바로 주제는 조세 부과의 원칙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부분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고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를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조세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조세 개념이 있었는데, 조세는 크게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를 우리는 납세자라고 했었습니다. 그 납세자들이 국가 재정, 지자체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납부하는 것인데, 원칙은 우리가 금전 납부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금이나 카드 이런 현금 등의 납부를 말하는 것이고, 금전 형태로 납부할 수가 없다면 물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세 반대말은 지방세 기억나세요? 자, 인세 반대말은 물세, 직접세 반대말은 간접세, 독립세 반대말은 우리가 부가세, 이런 단어들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있었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팔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있다. 그래서 취득 관련 세금, 보유 관련 세금, 취득 보유, 취득 양도 이런 세금들이 있었죠. 그래서 꼭 알아둘 건 알아두자. 특히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나 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 보유 양도,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세만,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보유 양도세만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조세 부과 원칙인데, 이 파트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세법을 이제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법 집행을 하고 법을 제정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 이 원칙적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이거를 세금을 부과하고 집행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만 이쪽 파트는 아직까지는 출제가 된 적이 없지만 우리 법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의의 뜻은 알고 좀 지나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국세나 지방세를 결정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고요. 근거과세 원칙, 그 다음에 조세관면의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실질과세 원칙, 요게 우리가 좀 알아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개념을 보는데, 자, 첫 번째가 실질과세 원칙이죠. 자, 실질과세. 이거는 사실은 우리 민법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민법. 여러분들 민법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 민법을 딱 열어보면 민법에 우리 형식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식주의. 그리고 실질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실질주의. 그 개념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러면 형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약 형식, 등기 형식. 자, 그 다음에 실질주의는 사실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어떤 재판이 붙어요. 재판이 딱 붙으면은 우리가 민법에서는 어떤 계약서 등의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사실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자, 언뜻 보면 사실관계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판사 앞에 막상 가보면은, 자, 판사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일단 계약서를 읽어보셨고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되는 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인은 했는데 제가 잘 안 읽어봤고, 어쨌든 뭐 계약은 이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변명을 하죠. 그럼 판사는 그걸 안 믿습니다. 그건 너의 과실이다, 그건 당신의 과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엄중한 계약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반했다면 이거는 형식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법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형식대로 계약대로 한다면은 이분은 손해배상금을 엄청 많이 내놔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 또 사실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 자료들을 내라 하고 그 사실관계를 보고서 이제 판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식은 이렇지만 사실관계상, 실질관계상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정상을 참작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개념을 형식주의, 실질주의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세법은
반대라는 거예요. 이런 형식보다는 실질이 앞선다 이거예요. 실질이.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탈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즉 사업자 등록도 돼 있고 계약도 돼 있지만 얼마든지 이거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꾸밀 수가 있다. 근데 사실상 통장을 열어보니까 탈세한 게 드러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질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이런 개념을 실질과세. 그래서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면 실질에 따라서, 즉 사실관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관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봐야 돼요? 당연히 세무조사를 해봐야죠. 그렇죠? 세무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무조사라는 것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실질과세 원칙에는 여러분 교재에도 있지만 이제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소득 귀속자를 가릴 때, 그러면 얘는 형식적인 귀속자하고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르다면,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는 이게 동생 명의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형 거예요. 이거는 형이 다 돈을 댄 거예요. 그러면 형한테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내용이에요. 자, 계약서상으로는 위법이 아니야. 합법인데 보니까 계약서 쓴 사실이 계약서 금액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거래 내용이 적발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자, 이런 말들은 그냥 이런 것이 있다고만 넘어가시고요. 포인트는 형식과 실질 내용이 불일치했을 때는 계약서보다는 실질 내용이, 통장에 돈이 나가고 들어가는 실질 내용이 더 앞서는 개념, 이런 것을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알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의성실의 원칙인데,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우리 민법에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약서 쓰면, 자, 갑과 을은 뭐뭐뭐 1조, 2조, 3조 하고 이거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신의성실을 지킨다. 그러면 여기는 국가, 지자체고 여기 납세자예요. 그럼 국가, 지자체도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을 다하고 납세자도 국가, 지자체 신의성실을 다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신의성실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이제 체벌을 가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제대로 신고도 납부도 안 했다. 신고에 대한 신의성실, 납부에 대한 신의성실을 지켜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 가산금 내 불이익을 줍니다. 거꾸로 국가가 납세자에게 잘못 세금을 부과시킨 거예요. 신의성실 안 지켰다. 그러면 납세자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즉 이것을 조세불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는 뭐냐면 신의성실 원칙은 얘는 쌍방 모두, 쌍방이 다 지켜야 될 원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거과세. 이거는 뭘까요? 근거과세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세 여부를 갈 때는 아무렇게나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근거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장부도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증빙도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부라든가 그 증빙을 통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 다음 주제로 가보시면은, 자, 제목 위주로만 볼게요. 조세 감면. 자, 감면이라는 것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감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감면 혜택을 주는 것만큼 사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즉, 뒤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이냐면요.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자, 요즘 말하는, 어떤 회사를 처음으로 이제 청년들이 뭐 창업을 했다. 그러면 그런 회사를 스타트업이라고 했죠. 과거에는 뭐 벤처기업이라고 했는데, 자, 스타트업,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면 스타트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인을 운영할 때 자금이 모자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정부가 멘토링도 많이 해주고 스타트업을 위해서 펀딩도 많이 해주고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 세금도 뭔가 혜택을 줘야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러면 스타트업을 했을 때는 1차, 2차, 3차 정도까지는 법인세를 감면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대신 4천년도까지는 이제 감면 안 해주는 거고, 대신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회사가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적립해라라는 단서종을 달아요. 그러면 이익을 적립해서 재무적인 건전성을 달성하라고 분명히 이제 얘기를 줬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세무조사를 나가봤더니 하나도 적립을 안 해놓은 거야.
그럼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 사후적으로 추징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뭘 하자고요? 추징해서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뒷끝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운용을 잘 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조세부과의 원칙은 다시 정리해보면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 조세감면의 사후관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실, 신, 근, 조.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소위 말해서 돌발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실질과세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조세 관련 용어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별표시 2개입니다. 별표시 2개. 자, 이 조세 관련 용어는 우리 특히 여러분들 세법을 기초 강의를 안 하고 그냥 안 듣고 넘어오신 분들, 시간이 없으셔서 이분들은 오늘 요거 들으시고 꼭 2번 이상은 읽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왜? 이 세법에 대한 이 용어, 제가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용어가 중요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용어적인 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내서 용어가 익숙하게끔 하려고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그 밴드도 잘 활용하셔서 뭐 다 인강을 들으실 정도면 뭐 시간이 없으시는 거니까 출퇴근하실 때 또 개인적인 용어를 보면서 이렇게 그냥 풀어보시면 좋잖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용어에 대한 것을 우리 교재 내용을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꼭 알아둬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육하 원칙처럼 자, 국세든 지방세든 세금은 누가 낼 것인가 이게 정해져야 돼요. 누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계산할 건데가 정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지 정해져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어디에다 납부할 것인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세법상의 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설명드렸었죠. 납세자라고 합니다. 납세자. 그런데 이 납세자에는 납세 의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징수 의무자가 있습니다. 징수 의무자. 이 사람을 다 합쳐서 납세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납세자라는 개념이 더 넓은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 플러스 우리가 징수 의무자, 납징이 되는 납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넓은 개념이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중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 본래의 납세 의무자 대신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즉, 이 사람이 뭐 그냥 뒤로 누워버린 거예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지금 세금 낼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본래의 납세 의무자하고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성이 있는 사람한테 보충적인 납세금을 지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2차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 등등등이 있어요. 그거는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징수의무자라는 것은 뭐냐면 징수는 거둔다 이거예요. 세금을 거두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징수의무자는 과세관청을 대리해서 세금을 거두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과세관청을 대리해서 세금을 거두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원천징수가 있어요. 원천징수. 아마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면 이 원천징수라는 단어 아실 거예요. 원천징수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과세관청을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는 건데, 즉, 자, 여기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고 여기는 소공이 있습니다. 또 자격증이 없어도 우리 일할 수 있어요. 중개보조원으로. 그러면 우리가 개공이 중개보조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면은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에서 일정 세금을 뗍니다. 이 세금을 떼요. 이것을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지방소득세라는 걸 떼요. 지방소득세라는 거를 또 뗍니다.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지방소득세를 떼요. 그러면 이거에 10분의 1을 떼거든요.
자, 요거는 국세로 떼는 거고, 이거는 국세로 떼는 거고, 이거는 지방세로 세금을 떼는 겁니다. 얘는 국세로 떼고, 얘는 지방세로 떼는 거예요. 10분의 1을.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세무서가 과세관청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인 사업주가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납부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만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개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사실 자기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할까봐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징수 의무자는 사업주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세를 떼는 걸 뭐라고요? 원천징수. 그러면 지방소득세란 지방세를 또 뗍니다. 이것을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무슨 징수요? 특별징수. 자,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특별징수가 우리 시험에 나왔었죠. 이 용어가. 왜? 특이하잖아요. 자, 다시요. 국세를 소득을 지급할 때 바로바로 세금을 국세를 떼는 걸 뭐라고요? 원천징수. 소득의 원천이 발생되면 바로 떼는 거예요. 그에 맞추어서 지방세를 떼면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것인가? 나 세금 왜 내는 거야? 아, 선생님은 돈을 버셨잖아요. 소득을 올리셨잖아요. 지금 자영업을 이런 종로에서 지금 음식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임대업을 하시잖아요. 자, 두 번째. 나는 왜 내는 거야? 아, 이마트 가서 뭐 현대백화점 가서 신세계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셨잖아요. 소비하셨잖아요. 소비. 그러면 이걸 왜 알아야 되는 건데? 예. 이걸 알아야지만이 계산 방법이 정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또 뭔데? 재산을 물려받으셨잖아요. 빵빵 재산을 물려받으셨잖아요. 상속받으셨잖아요. 증여받으셨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이번에는 분양을 받으셨잖아요. 둔촌 중앙아파트를 분양받으셨잖아요. 자, 요즘 집값이 떨어지니까 경매로 낙찰 받으셨잖아요. 즉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행위를 대상으로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빵 재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목의 유형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과세 대상, 이것을 과세 대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대상이요? 과세 대상이라고 해요. 과세 대상. 또는 이것을 과세 물건, 과세 객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세 물건, 과세 객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상이 딱 정해지면 이제 세금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에 곱하기 몇 프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얼마를 얼마를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에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세금이 나와요. 그러면 이 세금이 나오면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한 내. 자, 우리 민법에 여기 나오거든요. 기간과 기한의 조건. 기한 내에 신고도 하고 기한 내에 납부도 하자.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이 있겠죠? 그런데 이걸 이행해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상에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거예요. 가산세상에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다 낼 건데, 자, 세금은 아무 데나 갖다 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할관청에다가 우리가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관할관청. 그러면 그때 그 관할관청이라는 것은 관할세무서라든가 아니면 빵빵구청, 네, 요 구청이 됩니다. 그래서 관할세무서나 구청에다 갖다 내자. 그러면 그 관할을 정해주는 장소를 우리가 납세지라고 얘기합니다. 납세지 이렇게 얘기해요. 납세지. 자, 그래서 여기는 납세자, 그 다음에 납세무자, 징수무자, 과세대상, 과세물건, 과세객체, 얼마예요? 과세표준, 과세기준, 세율, 자, 기한, 가산세, 납세자. 이런 단어들이 국세나 지방세 공부할 때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이 용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빨리 일단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취득세다.
그럼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정해지겠죠. 취득하는 자. 그러면 뭘 취득했는데 땅, 토지를 취득행위를 했다 이거죠. 토지. 그러면 그 땅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에? 1억이다. 그러면 세율이 몇 프로인데? 4%. 그럼 1억이 4%? 400이죠. 400만 원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하자. 자, 그럼 60일까지가 신고 납부 기한이에요. 안 지키면 가산세.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관할관청이 있는데, 자, 국세는 세무서에다 내고, 지방세는 구청에 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관할을 정해주는 기준 장소를 납세지라고 하는데, 그 납세지는 주소지도 있고, 빵빵 소재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소지도 있고, 빵빵 소재지도 있다. 그래서 주소지 세무서, 소재지 구청 가서 세금을 갖다 내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어 보시면은 세법, 세법 모르실 분들은 없으시죠? 자, 세법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세징수법, 국제조세법, 처벌절차법 등등등 많은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안 배우고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어쨌든 세법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세와 연결되는 거죠. 우리 세금은 그게 국가가 주체가 되면 국세, 지자체가 되면 지방세.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눴잖아요. 광역단체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 있고 기초단체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 있다. 맞아요? 그러면 광역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되는 거고 기초단체는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가 되겠죠. 네, 시군구에서 관리가 되는 것도 있고 특광도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도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건너뛰고 여기서 건질 거는 이제 요겁니다. 네, 과세기간. 자, 과세기간 밑줄, 과세표준 밑줄, 표준세율 밑줄 다 알아줘야 될 용어입니다. 자, 과세기간이라는 건 뭐라고 했냐면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거예요. 자, 특히 과세기간이 필요한 제도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과세기간이 필요한 제도가 이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 소득.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종로에 있는 낙원상가에서 낙원상가 하면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아구찜입니다. 아구찜. 아마 또 지방에서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종로에 그런 데가 있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아구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아구찜에서 자영업을 하면 도대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어들인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세금의 그 번소득에 대해서 내가 아구찜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에서 들어간 경비가 있겠죠? 그럼 수입에서 경비 다 제하고 남은 거 가지고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겠죠. 중개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약에 종로에서 중개사무실 차렸다. 상가 전문 중개사무실 차렸다. 그러면 상가 매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중개를 합니다. 임대차도 맞춰주고 매매도 하고 그러면 1년 동안 들어온 수입이 있겠죠. 그 수입에서 그에 따르는 경비를 빼주자 이거죠. 그러면은 그 경비를 빼주고 나면은 그것이 남은 금액이 된다. 그럼 그거 가지고 세액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소득이 되는 건데, 그러면 소득을 알려면은 기간이라는 제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기간을 쓰는 세목은 뭐가 있느냐? 자, 바로 소득세.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거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사업주가. 그 다음에가 또 뭐가 있냐면 법인세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소득세, 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 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내는 세금이에요. 사업주가. 그러면 얘는 우리가 6개월 단위로 돼 있거든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우리가 12월 말까지 이렇게 6개월 단위로 끊어서 부가가치를 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 기업이 내는 세금은 얘는 각사업연도라고 그래요. 각사업연도. 그럼 각사업연도의 의미는 뭐냐면 법인 유형별로, 즉 뭐 우리나라의 내국 법인, 즉 국내 회사도 있고 삼성이라든가 현재,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뭐 MS 코리아라든가 외국계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인들은 각각의 그 사업연도를 존중해 줄게. 그러면 뭐 어떤 A라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고 싶다면 그때 하고, 뭐 B라는 법인은 뭐 예를 들어서 뭐 4월 1일부터 하면은 그 다음에 3월 말까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꼭 건질 건 뭐냐면 부가가치세하고 법인세는 과세기한 제도를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꼭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요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출발해서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예,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알아내느냐? 소득이 얼마인지, 무슨 소득인지 측정하고 얼마 벌었는지를, 그렇죠. 그럼 1년 동안 들어온 수입에서 그에 지출되는 경비가 있겠죠. 이거를 살펴볼 때 쓰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은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기준금액. 그래서 얘는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량 면적. 자, 이렇게 수량 면적으로 표시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 메모합니다. 종량세라고 그래요. 종량세. 우리 조세 분류에도 나왔었죠. 즉 수량을 쫓아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또는 가액을 기준으로. 그럼 여기 보면 나오죠. 자,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이것을 종가세, 가액을 쫓아서 부과하는 세금. 자, 수량 등을 쫓아서 부과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세율이 있는데, 자, 표준세율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방세 동그라미 칩니다. 지방세. 지방세를 부과할 때 통상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될 세율을 말한다. 다만 재정상의 이유, 특별한 사유, 뭐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표준 지방세는 이제 주로 그 율이 딱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뭐 매매로 산다 그러면 매수자가 내는 취득세다. 그러면 매매에 대한 표준세율은 4%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전국적으로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재해 지역으로 선포가 된 거예요. 뭐 폭설이 내리고 뭐 홍수가 나고, 그러면 지금 여기다 어떻게 하죠? 일단은 재해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은 일단 세법적으로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4%의 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좀 조정해 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황에 따라서,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걸 가감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최대 얘는 50%까지 내려줄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올릴 때는 최대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놨다 이거예요. 이런 개념을, 자, 뭐라고 하느냐? 자, 써놓으시고 탄력세율을 써놓으시면 돼요. 무슨 세율이요? 탄력세율.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탄력세율. 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33페이지 표준세율 용어까지 우리가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내용 보시면요, 신고서, 수정신고서, 법정신고기한이 있는데, 뭐 신고서라는 거는 아시겠죠? 우리가 세액계산을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내에 신고서를 우리가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잘못되면 그걸 수정해 가지고 오세요. 이런 것을 수정신고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밑줄입니다. 법정신고기한. 자, 법정신고기한은 법으로 정해놨다. 신고기한을 법으로 정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신고기한이 세목별로 딱 정해져 있어요. 요런 세금은 언제까지, 요런 세금은 언제까지. 그래서 이거는 다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다 별표시 하나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알아보기 난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신고 납부 기한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의무거든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신고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냐? 등록하기 전까지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면 구청 가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 영수증을 끊어가지고 오면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기 접수를 하거든요. 그 등기 접수일을 우리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고 얘기합니다. 등기 접수일까지. 등기 접수일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등기 등록하기 전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얘는 이제 원칙은 사실은 이제 고지예요. 원칙은 고지입니다. 원칙은 고지. 고지를 다른 말로는 정부 부과라고 표현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납세를 선택했을 때는 신고납부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게 양도소득세가 되어 있겠습니다. 자 양도세는 둘로 나눠져요. 양도세는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세기간인데 자 부동산을 양도하자마자 신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양도하자마자 신고하는 제도를 예정신고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우리가 신고하는 것을 우리는 확정신고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정신고는 언제까지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신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 양도일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2023년도 뭐 3월 2일 날 양도했다. 그러면 3월 2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그러면 4월 5월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해가 바뀌어서 그 다음에 5월 달, 그 다음에 5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규정은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세무공무원. 자, 공무원은 뭐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지방세 국세공무원. 자, 중요한 용어 나오네요. 13번. 자, 밑줄입니다. 납세자. 요거는 제가 메모를 해드렸었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총칭해서 우리는 납세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납세자에는 둘이 있었죠? 누가 있었죠? 납세무자가 있었고요. 플러스 두 번째가 뭐냐면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즉 이 사람을 징수의무자라고 있었습니다. 징수의무자. 그래서 지방세 징수를 특별징수, 국세 징수를 뭐라고 했었죠? 원천징수. 그래서 과세관청을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는 자, 그럼 국세를 대신해서 거두면 원천징수 의무자, 지방세를 대신해서 거두면은 특별징수 의무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 납세무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본래의 납세무자가 있고 그 본래 대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즉 본래의 납세무자 대신에 우리가 보충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보충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을 우리는 연대 납세무자, 2차 납세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대 납세무자는 뭐 또 뒤편에 나오지만 어떤 개념이냐면 연대라는 것은 100%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100%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는 연대 납세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차 납세무자는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우리는 2차 납세무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당사자 대신에 100% 다 뒤집어 쓰면은 우리가 연대 납세무자. 자, 일부 세금을 냈는데 모자라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만큼 책임지는 것을 우리가 2차 납세무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납세무자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납세무자에는 지방세는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자, 국세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입니다. 포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려요. 왜 그렇죠? 왜 그러겠냐? 납세자에는 납세 의무자 플러스 징수의무자니까 징수의무자는 별개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2차 납세무자, 가로 3번에 연대 납세무자 묶으시고 여기다가 보충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즉 당사자인 납세무자를 대신해서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그 부족분을 책임지는 거 여기다 써놓습니다. 부족분을 책임지는 것을 2차 납세무자. 그 다음에 연대는 100% 다 집어쓰는 것을 우리는 연대 납세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한 거는 뒤에 또 나오니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증도 이제 여기다 보충. 여기도 보충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보증. 그러면 당사자를 대신해서 보증서주는 보통 이제 금융기관 등을 지칭합니다. 이때 보증료는 보통 금융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에 납세고지서, 국세는 납부고지서, 자, 여기다도 밑줄, 자, 고지서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15번에 그 조세의 징수가 나와요. 조세의 징수. 자, 요거랑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건데 별표시 하나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조세를 징수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과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세금을 결정하여 징수는 뭐냐면 거둔다 이 뜻이에요. 거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을 결정해서 거두는 개념을 부과징수 이렇게 얘기해요. 세금을 결정해서 거두는 개념을 부과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을 결정해서 거두는 개념을 부과징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세금을 거두어 결정해서 부과징수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이 일단은 뭐가 있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고지가 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신고는 이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하는 것이고 고지는 이제 고지서를 발송해 주는 것이죠. 다만 이때 고지는 국세 고지가 있고 지방세 고지가 있습니다. 국세 고지가 있고 지방세 고지가 있어요. 그러면 국세 고지를 뭐라고 하냐면 국세 고지를 정부 부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고지를 뭐라고 하냐면 보통징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징수. 국세 고지를 정부 부과, 지방세 고지를 보통징수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징수. 그러면 이제 정부가 결정한다. 얘는 지자체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시험에 이게 낼 수가 있는 게 어떤 세목을 주고 이 세목이 우리가 신고냐, 이 세목이 고지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패턴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신고 납부 또는 국세는 신고 납세라고 표현하는데 즉 납세무자가 직접 세액 계산을 해서 과표와 세액을 본인이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본인이 할 줄 모르면 이제 세무사 등한테 이제 대리인으로 맡기는 거죠. 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럼 세목들이 있겠죠. 많은 세목들이 사실은 신고 납부 세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만 일단 체크해 볼게요. 일단 취득세 신고 납부입니다. 요거 60일까지 신고 납부했었죠. 신고 납부 기한. 등록면허세는 취득한 것을 등록하는 거니까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자원분, 시설분,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어요. 이거는 자원을 개발하는 자가 그 시설을 갖춘 자가 신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우리가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얘 같은 경우에는 1+1 부가세거든요. 그래서 얘는 신고도 가능하고 고지도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국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양도세를 포함한 소득세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고지예요. 원칙은 고지인데 얘는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고 납세를 선택했을 때는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보통징수. 국세는 정부부가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세액 계산을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송해 줄 수 있는데 국세 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정부부가.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런 얘기를 써주고요.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이런 단어를 써줍니다. 자, 그래서 보통징수인 지방세는 여기다 지방세 써놓을게요. 지방세는 세무공무원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공무원이 고지서를 작성해서 발급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재산세,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유세는 아까 신고에도 있었죠. 얘는 세금의 1+1이었어요. 그래서 원에 해당 내는 세금이 신고면 얘도 신고, 고지면 얘도 고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지원세가 있는데 우리 일단 시험범위 들어가는 거 위주로만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주민세는 우리가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이 주민세죠. 그래서 주민세도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징수 말씀드렸죠. 자, 지방세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원천징수. 꼭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과세관청을 대신해서 세금을 거둘 의무가 있는 자, 국세는 원천징수 의무자, 지방세는 특별징수 의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뭐 대표적인 것이 등록면허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보통 이제 지방소득세를 많이 거론합니다. 자, 요 정도 하나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가산세. 자, 요 별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드디어 이제 정리할 것들이 많은 가산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칠판을 다시 한번 와보실까요? 자, 저 보세요. 우리가 세액 계산하는 거죠.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 방식을 택했다. 그러면 매수자가 내는 취득세, 매도자가 내는 양도소득세, 소유자가 내는 종합부동산세.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얘는 원칙은 정부가 결정합니다. 원칙은 정부가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는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신고가 가능한 거죠. 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신고 납부가 이제 가능한 건 좋은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신고 납부는 일종의 기한이 있다라고 있었어요. 기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법정 신고 기한이 있었을 때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해라. 안 하면 이제 가산세를 물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는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있었는데 안 지키면 가산세.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기한이라는 것은 의무다. 얘는 의무다. 의무. 그러면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기한을 이행하지 않으면 첫 번째 가산세가 발생이 됩니다. 가산세. 그런데 이 가산세마저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두 번째는 가산금이 발생됩니다. 가산금. 그래서 세금에는 가산세, 가산금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산세는 빼더라도 가산금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예요. 자,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은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가 날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 관리비 내역서를 딱 열어보세요. 딱 열어보면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관리비 납기내 얼마, 납기후 얼마 써져 있어요. 납기내 얼마, 납기후 얼마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납기 후에는 뭐가 붙느냐? 납기내 금액 플러스 가산금이 더 추가적으로 붙는 거예요. 뭐가 붙어요? 납기내 플러스 가산금이 더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산금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가산금. 그러면 다만 이제 세금에는 가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가산세가 먼저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리게이트가 체벌 규정이 두 번이나 존재하는 거죠. 가산세도 매기고 또 안 내면 가산금을 또 매기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안 낸다면 이제 압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안 내면 이제 공매집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이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 정리하실 때는 먼저 가산세가 먼저다. 두 번째는 가산금이 나중에 붙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 가산세 제도도 있고 가산금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는
가산세 제도는 똑같이 존재하는데 가산금이라는 용어 자체, 이 용어 자체를 폐지시키고 명칭을 변경했어요.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얘는 고지후, 즉 고지서를 발급 후, 고지서 발급 후 납부 지연 가산세, 고지후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얘는. 자, 그러면 요 가산세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는 첫 번째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신고 뭐요? 불성실. 그래서 불성실 정도에 따라서 얘는 가산세가 10%가 붙을 때도 있고 20%가 붙을 때도 있고 40%가 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10%의 가산세만 외우면 돼요. 그러면 10%의 가산세 2배가 20%, 요 2배가 40%죠. 맞죠? 그러면 10%의 가산세는 어떤 거냐? 10%의 가산세는 과소신고예요. 얘는 과소신고. 과소신고가 됐을 때는 10%의 가산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는 요 20%는 무신고. 20%는 무신고입니다. 무신고. 없을 무자의 무신고. 무신고 시에는 20%의 가산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40%가 있어요. 40%. 40%는 부정신고예요. 부정이라는 것은 부정과소신고,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부정무신고가 됐을 때는 40%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부정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민법적으로 따지면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증빙을 누락했다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했다거나 등등등. 자, 그랬을 때는 이런 가산세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미룬다는 거죠. 납부를 미루는 거. 그러면 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얘는 하루당 얘는 0.022%씩 발생이 됩니다. 하루당 0.022%씩 발생돼요. 하루당 0.022%씩 발생이 됩니다. 하루당 0.022%씩 발생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에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만약에 이분이 과소신고했을 때는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에 10% 10만 원 내고 and 납부를 하루를 뭐 지연했다.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0.022%. 그럼 얘는 얼마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겁니다. 실제로 자, 세금을 내가 낼 돈이 없다. 그러면 자포자기에 합니다. 즉 신고도 안 해버리고 납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해당 세금의 20%예요. 그러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면 세무서 가서 직접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세무사한테 좀 일정 수수료를 주고 맡겨서 신고하게끔 하면 돼요. 그런데 납부할 돈이 없다. 그럼 납부할 돈이 없으면은 일단 납부는 미루는 거지. 그래봤자 하루당 0.022%니까. 이게 0.025%였는데 이게 감소가 된 거예요. 자, 물론 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뭐 6개월, 1년 계속 미루면 그만큼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산세를 매기고 또 안 내면 가산금을 부시겠다. 그러면 가산금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이제 일반 가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가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가산금이라는 건 뭐냐면 단 하루라도 세금이 연체가 되면 즉 요 기한 내에 내야 될 세금과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고지서를 발송을 했는데 고지서에 납기가 있겠죠. 주어진 납기가 있겠죠. 납기가 있는데 그 납기를 위반하면은 단 하루라도 밀리면 일반 가산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나면 1개월이 경과가 되면은 또 중가산금, 가산금이 가중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가산금이 요거 3%, 중가산금이 0.75%씩 계산이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일반 가산금이 3%, 중가산금이 0.75%씩 계산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산금이 부과가 돼요. 자, 그래서 가산세라는 제도도 있고 가산금이라는 제도도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정을 우리는 신고납부 규정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자, 일단 가산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 가산세는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자, 이때 의무라는 것은 우리가 신고 의무라든가 납부물을 말합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산출된 세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다만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왜 그러죠? 자, 일단 위치상으로 보면은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들? 가산세가 먼저죠. 가산세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산금이 나중에 붙는 거죠. 일종의 얘는 이제 연체이자 개념으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요 가산금을 여기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발생이 되고 나서 나중에 가산금이 계산되는 거니까 순서적으로.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을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요 1번은 넘어가고요. 2번입니다. 2번. 자, 가산세는 해당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본다. 예. 얘는 가산세잖아요. 가산세. 가산세. 세니까 뭐예요? 세금을 더 플러스한다. 요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다만 해당 국세나 해당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은 깎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감면이라는 것은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고 가산세는 세금을 더 내게끔 하는 거예요. 자, 감면은 세금을 줄여주는 거고 가산세는 세금을 더 내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면과 가산세는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감면과 가산세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가산세는 규제하는 거고 감면은 깎아주는 거니까 서로 상극이야. 섞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산세율을 보겠습니다. 자, 3번과 4번은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럼 국세 가산세율이 있겠죠? 자, 요거는 여기 보시면 요약이 되어 있네요. 요거예요. 기억하고 니은. 요거는 암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무신고죠.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기한 내 신고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일반적인 경우 100분의 20이에요. 그런데 부정한 행위가 생겼을 때, 부정한 행위라는 거는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중장부를 작성했다거나 거짓 증빙.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영수증을 갖다 고친다거나, 그렇죠. 허위로 계산서를 끊었다거나 이런 것들, 장부를 2개 만든다는 거죠. 이중장부라는 것은 원래 정식 장부 하나, 또 신고용 장부 하나, 이렇게. 자, 참 피곤하죠. 어쨌든 이게 악의적으로 걸렸을 때는 얘는 100분의 40이 되고, 역외거래, 역외거래라는 것은 해외 탈세 거래를 말합니다. 여기 거래는 해외 탈세 거래를 말해. 해외 탈세 거래. 이런 부정행위가 생겼을 때는 100분의 60까지. 그렇죠. 국내도 모자라서 해외로 뭐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뭐 납부할 세금을 국내에서는 못 내는데 재산을 빼돌려서 조세 회피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걸렸을 때는 60%까지 발생이 됩니다.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주제로 갑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번에 과소신고, 초과환급 신고 과산세입니다. 자, 과소신고, 초과환급 신고 과산세. 자, 과소신고는 아실 거고요. 신고를 했는데 적혀 있다는 거죠. 초과환급. 이거는 뭐냐면, 환급이라는 것은 과납이 돼서, 과다납부가 돼서 세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과다하게 신청한 거야. 세금을 과다하게 돌려달라고 신청했을 때는 이것도 문제를 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붙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역시 밑에 그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요 박스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별표시 하나. 역시 얘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일 때, 일반적인 경우에 과소신고가 됐을 때, 일반 과소신고가 됐을 때는 100분의 몇이에요? 10이 됩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됐을 때는 몇 분의 몇이에요? 100분의 40. 여기가 뭐라고요? 해외 탈세 거래라고 했었죠. 해외 탈세 거래가 됐을 때는
100분의 60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B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신고할 금액이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가 100을 다 부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신고분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50%는 부정분이 있고 나머지 50%는 일반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됐습니까? 자, 부정분을 계산하려면 요 100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50% 부분을 뺀 나머지를 부정분으로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100에 대해서 40%가 아니라 5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40%를 붙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의 뜻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납부지연 가산세. 자, 납부지연 가산세.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일단 포인트는 여기 다시 와보시면 우리가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은 하루당 0.02% 국세나 지방세 똑같은데 다만 이제 지방세에서는 이거 다음에 가산금이 있었는데 국세는 가산금이란 표현 대신 고지 후 납부지연 가산세로 이름이 명칭이 개칭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박스에 보면은 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박스에 보시면 자, 기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에다가 법정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납된 기간을 말하는 거죠. 얘가 만약 60일은 60일, 100일은 100일을 곱하자는 거죠. 그러면 얘는 하루당 0.02%가 되겠습니다. 초과 환급 시도 마찬가지죠. 즉 과다 환급 시에도 문제를 삼겠다. 이 경우에도 하루당 0.0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뭐냐면, 요거예요. 국세. 자, 요 규정은 지방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를 지칭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얘기죠. 우리가 얘는 성격이 뭐라고요? 고지 후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했습니다. 국세는. 그래서 과거에 폐지가 된 지방세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방세에서는 우리가 가산금 제도가 살아있지만 국세는 가산금 제도가 우리가 폐지가 되고 용어가 폐지가 되고 뭐로 바뀌었다? 고지 후 납부지연 가산세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고지 후 납부지연 가산세로 바뀌었다. 그렇죠? 자, 그 고지 후 납부지연 가산세율이 몇 프로냐 지금 이 얘기예요. 자, 다시 와 보시면은 자, 여기다 써놓습니다. 그러면은 고지서 발급 후 그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겠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00분의 3이 발생이 된다. 100분의 3이 발생된다. 이렇게 내용을 잡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00분의 3이 발생된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은 띄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쭉 내려와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만 어쨌든 고지 후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은 일단 납부지연 가산세를 하루당 0.022%씩 계속 업데이트해서 계산해주고 플러스 또 우리가 3%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거는 그럼 계속 붙이느냐? 자, 체납이라는 것은 이미 가산세가 다 붙은 거예요. 그 가산세가 붙은 세금, 이걸 체납된 국세랍니다. 그런 국세에 대한 고지서별 세액이 얼마? 150만 원 미만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납부고지서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게 과거에는 100만 원이었다가 150으로 좀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소액일 때는 이미 여기 보시면 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붙일 만큼 붙였는데 이거를 또 붙이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어진간해서는 안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기준점이 얼마다? 150만 원 미만이다. 자, 지방세 저런 규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려가시면은 바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자, 윗줄입니다. 가산세 감면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가산세 감면. 가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가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그러면 가산세를 깎아주겠다 이거예요. 가산세를 깎아주겠다. 그러면 왜 이걸 깎아주는 거냐?
자,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요 부분은 이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요런 문장이 있죠. 수정신고와 기한후 신고의 감면액을 비교해 정리해야 된다. 이런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세나 지방세나 언제까지 신고해 주세요. 라는 신고납부 기한이 있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한을 지켜야 되는데,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무신고, 아예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은 신고를 했긴 했는데, 신고를 과소, 적게 신고를 했어요. 적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신고자가, 과소신고자가, 무신고자가, 과소신고자가 늦게라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신고자가, 과소신고자가 늦게라도 뭘 고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신고자가 늦게라도 고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기한후 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한후 신고. 기한후 신고. 그 다음에 과소신고자가 늦게라도 고쳐서 신고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수정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정신고. 네. 과소신고자가 늦게라도 고쳐서 신고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요? 수정신고. 무신고자가 늦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을 기한후 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한후 신고. 그럼 어쨌든 간에 늦게라도 고쳐서 신고를 해줬으니까 좀 가산세를 그래 물긴 물더라도 좀 깎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감면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런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감면은 어떻게 줄 거냐? 자, 수정신고했을 때는 감면이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해주면은 100분의 90을 감면해 줍니다. 90% 감면해 주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월까지는 75%, 6개월까지는 50%. 자, 밑줄입니다. 3개월 초과 6개월까지는 100분의 50%를 감면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 얘는 우리가 2년 이내까지 우리가 해주고요. 자, 100분의 10까지. 근데 여기서 뭐 다 외우긴 그러니까 요거 첫 번째 규정하고 요 두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죠. 자, 1개월 이내는 몇 프로 감면? 90% 감면. 거의 뭡니까? 거의 대부분 다 감면이 되는 거죠. 감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신고는 웬만하면 1개월 이내, 아차! 싶었다면 최대한 1개월 이내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신고자는 못하느냐? 예, 무신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 보시면은 바로 요거예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즉 무신고자가 늦게라도 할 수 있는 신고를 무슨 신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장, 기한후 신고를 했을 때,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한후 신고를 해줬을 때는 감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했을 때는 100분의 50%를 감면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1개월 초과 3개월은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은 20% 감면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하나 해주시고요. 그러면 수정신고는 아까 50% 감면이 있었죠? 수정신고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까지는 50% 감면.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산세는 한도가 있습니다. 최대 뭐 5천만 원, 중소기업은 1억인데, 자,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약이 돼 있죠? 자, 핵심 콕콕 여기다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국세 가산세가 있는데, 자,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납부전 가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당 0.02%인데 3%가 있다. 자, 3%에다 메모합니다. 고지 후 납부 지연 가산세, 고지 후 납부전 가산세가 있습니다. 납부전 가산세. 그 다음에 신고 납부를 선택했을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는데, 자, 얘는 10%가 있습니다. 납부전 가산세는 0.02. 자, 이건 뭐냐면 대신 얘는 여기다 메모합니다. 얘는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없어요. 얘는 신고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선택사항이거든요. 신고를 선택했는데 잘못하면 잘못 신고한 거는 과소신고관세를 부과하지만 무신고관세는 없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겠어요. 주의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는 이제 우리가 예정신고, 팔자마자 신고는 예정신고가 있고 나중에 신고는 확정신고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아까 정했던 것처럼 부정일 때는 40%, 부정과소 40%, 단순 무신고 20%, 일반 과소 10%, 납부전 0.02% 되어 있습니다.
대신 납부 고지 전이라고 돼 있죠. 네, 확정신고도 마찬가지고요. 자, 확정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신고도 예정신고 납부 관세와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건 뭐예요? 10%, 20%, 40%, 그다음에 0.02%의 가산세가 붙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이미 부과가 됐다면, 예정 때 신고를 안 해가지고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굳이 확정 때는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핵심 코코까지 해서 우리가 국세 가산세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지방세, 가산세, 가산금 가지고 또 학습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방세, 가산세를 보겠습니다. 자, 지방세도 뭐 국세처럼 뭐 가산세 규정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흐름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불성실 정도에 따라 10%, 20%, 40% 똑같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가 있다. 다만 그 가산세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더 내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가산금이라는 제도가 국세에는 없고 고지훈 납부지원 가산세로 있다라고 있었죠. 다만 지방세는 가산금이 아직까지도 존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1번에 무신고 가산세도 우리가 동일하게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가 자, 부정한 행위가 됐을 때는 뭐예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이 붙는다. 똑같죠?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하고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자, 과다 환급을 요청했을 때도 문제가 된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과소니까 몇 프로 되겠어요? 100분의 10이 되겠죠? 자,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도 과소신고 납부한 세액과 초과환급 신고한 세액을 합한 금액 이하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몇 분의 몇이에요? 100분의 10이 발생된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의 내용이 요약이 돼 있는데 별표시 하나. 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몇 분의 몇? 100분의 40. 과소신고 납부분일 때는 몇 분의 몇이에요? 부정분을 뺀, 전체분 중에서 부정분이 섞여 있을 땐 부정분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납세 고지 전 납부지원 가산세는 요거는 이제 하루당 얼마씩 계산한다라고 했었죠. 하루당 몇 프로 했었죠? 국세가 0.022% 동일합니다. 얘도. 자, 그러면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그 해당 내용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의 몇 분의 몇이에요? 그렇죠? 0.02%, 즉 10만 분의 2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환급 됐을 때도 0.02%인데 이 경우에도 10만 분의 22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산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얘도 감면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감면하면 떠오르는 게 아까 뭐였었죠? 무신고자가 늦게라도 하면은 기한 후 신고, 과소신고자가 과소신고를 고치면 수정신고. 그러면 늦게라도 해줘서 고마워요. 과소신고를 고쳐서 고마워요. 감면해 주겠다. 자,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산세 감면 등의 요건을 보면은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수정신고죠. 수정신고했을 때는 기억하자고 했던 것이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해 주면은 몇 분의 몇? 100분의 90%에 상당한 금액을 감면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5%,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게 뭐였었습니까? 자, 몇 줄 법정신고 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까지 수정신고해 주면은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100분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감면해 주자. 최대 2년까지는 10%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못 외우시면 이 두 가지라도 일단 외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기한 후 신고죠. 기한 후 신고를 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분의 몇? 100분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감면해 주자. 그렇죠? 자, 3개월까지는 우리가 30%, 6개월 이내는 20%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신고가 훨씬 더 기한 후 신고보다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이상의 내용을 또 이제 요약 정리해 놨어요. 핵심 콕콕 해놨는데, 자, 여기다 별표시 하나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목별로 가산세 규정이 있겠죠. 그럼 취득세, 자, 중요한 매수자가 내는 취득세는
다시 반복됩니다. 일반 무신고 100분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할 때는 몇 프로? 40%. 일반 과소 10%, 부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과소분 중에서 부정분을 뺀 10%. 그렇죠? 부정분은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전 납부정가산세는 0.02%. 다 했던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서 중요한 게 바로 요거예요. 동그라미 2번. 요 중과산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중과산세라는 제도는, 이건 왜 제가 별을 표시했냐면, 이거는 취득세만 나오는 과산세예요. 어디만 나오는 과산세예요? 취득세. 취득세 조항에만 이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얘는 산출된 세금의 몇 프로예요? 제가 맞지? 80%입니다. 80%. 80%를 붙이는 거예요. 80%. 그러면 부정분이 40%인데 그 40%의 2배니까 80%가 되는 거죠. 어마무시하죠. 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얘는 이런 개념이에요. 얘는 사실상 취득을 하고 and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매매 잔금이 다 치러지고 졌는데 취득이 됐는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몰래 매각하다 걸린 거야. 몰래 매각하다 걸린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산출된 세금의 80%, 거의 부정분의 2배를 물어내게끔 하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거를 우리는 중과산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갑이 있고 여기가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병이 대금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류상 등기부 서류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이 속 빠지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는 신고도 안 하고 매각한 거예요. 그럼 왜 빠졌겠어요? 그렇죠. 세금 안 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취득했는데 취득세 신고도 하지 않고 팔았는데 양도세 신고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즉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수입하다 걸리는 걸 뭐라고 하죠? 밀수라고 하잖아요. 밀수.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세금의 밀수라고 보면 되겠죠. 밀수가 걸린 거야. 그러면 아예 그냥 묵사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의 80%. 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취득세가 동일한데, 자, 얘는 중과산세 조항은 없습니다. 방금 말한 요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세. 재산세는 가산세가 없다? 가산세가 없다. 왜 그럴까? 예, 그 이유는 재산세는 신고세목이 아니라 무슨 세목이죠? 고지세목이잖아요. 고지세목입니다. 즉 고지서를 발부하는 세금이에요. 고지서를 발부하는 세금입니다. 고지서를 발부하는 세금이다 보니까 얘는 가산세는 따로 없어요. 대신 고지서를 발부하면은 주어진 납기가 있겠죠. 납기가 있습니다. 주어진 납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납기를 내면 되는데, 납기를 위반하면은 뭐는 붙일 수 있다? 가산금은 붙일 수 있다. 자, 분명히 제가 그랬었죠. 우리 맨 처음에 가산세가 있었고 가산금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가산세 중에 없대. 그럼 가산금이라도 내야지. 자, 그런 얘기예요. 다만 신고세목은 신고 납부를 안 했으면 가산세, 또 안 내면 가산금. 고지세목은 가산세는 없고 가산금만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부분들이 신고세목보다는 고지세목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신고와 과소신고과산세 부과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방교육세는 얘는 이런 얘기입니다. 세금의 1+1이에요. 세금의 1+1이다. 세금의 1+1입니다. 그러면 세금의 1+1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걸 부가세라고 했죠. 그럼 얘가 주인이고 얘가 종이에요. 그럼 부가세에 해당하는 종은 주인 따라가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신고 안 한 거야. 주인이 신고 안 한 것을 종한테 처벌을 지으면 되느냐 이거죠. 종은 따라가는 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신고하지 않은 것을 종이 처벌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신고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납부정가산세는 하루당 0.0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내용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것을.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자, 얘는 1번에 보시면 무신고 가산세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문제 풀 때 사기냐 아니냐 이거 따졌었잖아요. 사기냐 아니냐 이거 따졌었는데 얘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아니고 얘는 무신고예요. 얘는 무신고니까 뭐예요? 100분의 20이 돼야죠. 그렇죠? 자, 얘는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무신고 가산세인데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래요. 그러면 100분의 50이 아니라 뭐예요? 100분의 40이 돼야죠. 네, 10, 20, 40%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과소신고 가산세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일반 과소죠. 일반 과소니까 뭐예요?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이 돼야죠. 그 다음에 과소신고 가산세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래요. 아, 그러면 부정자라는 단어가 붙는 거니까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 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는 우리가 100분의 20인가요? 100분의 20이 아니라 하루당 0.022%가 되겠죠. 하루당 0.02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설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금 나왔네요. 자, 가산금에도 별표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산금이라는 건 여기 뭐라 되냐면 본세가 아닌 연체이자적 성격이기 때문에 가산금은 조세의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비교해서 보면은 가산세는 포함됐었죠. 가산세는 조세의 범위에 포함이 됐었어요.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지방세 가산금이 있습니다. 지방세 가산금. 자, 지방세 가산금 제도가 있는데 이 가산금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그러면 일단은 맨 처음에 가산세, 가산금 있었죠. 가산세, 가산금. 그러면 가산금이라는 것은 가산세 다음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연체이자적 개념으로 붙이는 게 가산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신고세목이다. 취득세나 우리의 양도소득세 같은 신고세목이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하세요? 신고기한이 있겠죠. 그럼 이때 얼마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위반하게 되면 안 지키면 가산세,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원 가산세가 붙겠죠. 그러면 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이라고 가정한다면 1번과 2번이 붙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고지서가 발송이 되는 거죠.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자, 고지서가. 그러면 이것이 바로 체납 고지서가 되는 거예요. 체납 고지서가 됩니다. 그럼 체납 고지서가 발송이 된 다음에 고지서를 탁 열어봤어. 고지서를 탁 열어봤어요. 자, 열어봤더니 뭐가 나오는 거야? 납기가 나와요. 납기. 네? 납기가 딱 나와요. 납기가 나옵니다. 납기. 그럼 납기는 이걸 다 내면 돼요. 예, 아시겠죠? 그러면 이 금액을 그냥 단순하게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면은 이날이 2023년도 3월 2일이라고 가정할게요. 3월 2일 날 그러면은 100만 원 내면 다 클로징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100만 원 또 안 내는 거야. 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징사과에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내실 겁니까? 납세자님 계속 얘기했더니 자, 이걸 3월 20일 날 할게요. 3월 20일. 3월 20일 날 100만 원 내세요라고 했더니 계속 미루는 거야. 그래서 언제 냈느냐? 미루고 해가지고 얘가 6월 2일 날 납부를 했다 이거예요. 6월 2일 날. 이해되셨죠? 그러면 당연히 2일 날 낸 사람과 3월 20일 날 낸 사람은 차등이 돼 있어야겠죠. 그러면 3월 20일 날은 그냥 100만 원 내면 다 클로징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월 2일 날 낸다면 당연히 1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내야겠죠. 그렇죠? 그 플러스 알파를 뭐라고 한다? 알파를 우리는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 일반 가산금은 체납된 세금에 3%의 이자를 붙이고 중가산금은 체납된 세금에 곱하기
0.75%를 붙이고 그 다음에 경과된 월수 이렇게 계산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해석이. 그러면 이때 요 체납된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자 100만 원 곱하기 3%가 되는 거죠. 그럼 100만 원 3%면 얼마가 돼요? 3만 원의 이자가 붙겠죠. 3만 원의 이자가 붙고 그 다음에 중과상금이라는 것은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거거든요.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요. 그러면 기본 이자를 붙이고 추가로 이자를 더 붙이자 이거예요. 이것을 중과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1개월이 경과되면 1개월이 지나면 중과상금 이자를 또 붙여요. 그러면 이때 중과상금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 1개월이 지났느냐? 지났죠. 한참 지났죠. 그럼 몇 개월 지났을까요? 얘는 자, 600이 3, 3개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세봐야 돼요. 그러면 3월 20일이니까 4월 20일 지났죠? 5월 20일 지났죠? 6월 20일 지났나요? 안 지났죠? 안 지났잖아요. 그럼 몇 개월 지났어요? 2개월 지났죠? 아, 그러니까 여기는 2개월이 되는 거야, 2개월. 말 되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금액이 그대로 100만 원이 돼야 되느냐? 이자 포함한 103만 원이 돼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자를 포함한 103만 원으로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03만 원에다가 0.75%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자가 포함된 거에 또 이자를 붙이는 거죠. 그럼 이건 사채가 되는 거 사채. 사채가 왜 무서운 거예요? 복리니까 이자에 또 이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이 지자체가 사채놀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자에 또 이자를 붙이지 말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자, 따라오시죠.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0.75%가 되면은 얘는 7,500원이 돼요. 7,500원. 그러면 7,500원에다가 곱하기 2개월 붙이자 이거예요. 그러면 7,500원에 2개월이 되면은 250, 27, 24, 15,000원이 되겠죠? 자, 15,000원에 이자를 붙이자 이거예요. 그러면 3만 원 플러스 15,000원에 이자를 붙이는 거니까 45,000원이 되겠죠. 아, 그러면 이때 토탈 낼 거는 145,000원, 145,000원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붙이면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145,000원 갖다가 납부케 하자. 145,000원 납부케 하자.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 가산금, 중과상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로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상의 내용 가지고 이제 우리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가산금에는 우리가 가산금이랑 연체이자다. 그래서 이는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있다. 그리고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 가산금이라 하고요. 이것을 중가산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하고 지자체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왜? 과세권자니까. 과세권자한테 직접 부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일반 가산금은 몇 프로가 붙느냐? 일반 가산금은 체납된 조세의 100분의 3만큼 가산금이 징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가산금이 나와요. 중가산금. 중가산금 같은 경우에는 얘는 0.75%씩 우리가 부과가 되죠.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는 체납된 조세라고 돼 있는데 요 국세는 가산금 제도란 말이 없어졌으니까 요건 체납된 지방세 명칭을 지방세로 해야지 명확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지방세, 지금 우리는 지방세거든 지방세.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국세 같은 경우에는 고지후 납부지원가산세라고 했었죠. 걔는 3% 대신 150만 원 미만일 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방세도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 중가상금은 이자에 또 이자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가산금은 단 하루만 연체가 돼도 이자가 붙어요. 단 하루만 연체가 돼도 이자가 붙습니다. 근데 중가상금은 언제 붙는 거냐면 1개월이 지났을 때 1개월이 경과가 됐을 때 이자에 이자를 또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중가상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0.75%씩 가산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가중, 얘가 무거울 중자거든요. 무거울 중자. 네, 가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붙이지 아니하고 이 중가상금의 경우에는 뭐라고 되느냐? 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가상 기간은 우리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간 제한도 있어요. 기간 제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30만 원 미만일 때 납세 고지서별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30만 원까지는 30만 원부터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고지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재산세가 얼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 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이게 얼마 그럼 얘는 성격이 뭐냐면 재산세도 그렇고 지역 자원시설세도 그렇고 얘도 독립세고 얘도 독립세가 돼요. 그럼 이렇게 독립세끼리 고지서 같이 쓰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각자 계산하는데 고지서만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납기를 위반했다. 그럼 가상은 붙여야죠. 그러면 가상은 붙일 때는 어떻게 한다? 세목별로, 독립세니까 세목별로 붙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가산금 얘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은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비교 간단히 보고 그 다음 얘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산세, 가산금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어쨌든 가산세하고 가산금의 차이점은 일단 어떤 게 먼저다. 그렇죠? 가산세가 먼저 발생되고 가산금이 발생이 된다. 다만 지방세는 가산금이 있지만 국세에서는 고지 후, 고지서를 발급한 후에 납부전 가산세다라고 용어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는 이제 정의가 의무불이행이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추가적인 세금이에요. 얘는 세금으로 보죠. 그래서 근거법령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이 있고 반면 얘는 지방세는 연체이자적 성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일반 가산금 3%, 중가산금은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씩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쨌든 세금을 더 내는 거니까 가산세 포함되지만 가산금은 불포함이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가징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부가징수. 자, 부과한다는 것은 세금을 결정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징수는 거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세금을 결정해서 거둔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어떤 거냐?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얘는 체납처분, 자,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즉, 체납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얘는 이제 이겁니다. 여기다 밑줄 하나 쳐놓을게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가산세 붙이고 가상금 붙이면 고지서가 발부가 돼요. 고지서가 발부가 되고 그래도 이제 안 내면 독촉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럼 요 기간 동안에 가산세, 가상금이 다 붙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안 되면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다음에는 매각을 합니다. 매각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빚잔치라고 해서 청산이라는 걸 해요. 매각 재산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청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청자가 아니라 깨끗할 청자, 깨끗이 정리한다 라고 해서 청산이라고 이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때 그냥 이것을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행비용이 들어가요. 그 집행비용을 이제 과세관청에 먼저 부담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청산할 때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이런 집행비용은. 그래서 우리가 체납처분비라고도 하고 공익비용이라고도 하고 강제 집행비용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과금이 있습니다. 공과금은 이제 세금과 공과금인데, 공과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준조세라고 해서 강제성이 있는 거죠. 준조세라고 해서 얘는 이제 강제성이 있는 그런 돈을 말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지하체 조합, 정보통신망, 전자신고, 전자납부가 있는데, 전자동달.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이제 국세청이 있고 여기가 납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하면 세무서 가서 또는 지방세라고 한다면 시군구청 가서 내면 되는데 요즘은 다 전자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인터넷상으로 신고하는 걸 말합니다. 인터넷상으로.
그러면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에게 인터넷상으로 엔터 키 누르면은 신고서 날아가거든요. 이것을 전자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신고. 거꾸로 국세청이나 지자체가 납세자에게 인터넷상으로 메일을 보내오면 이것은 전자송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자송달. 전자송달.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자송달이고 이렇게 하면 전자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전자송달은 보통 이제 이런 통신망이 있죠. 이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홈택스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홈택스라는 사이트가 있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위택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위택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자, 그 다음에요. 체납자. 체납자라는 것은 이제 세금을 연체한 자를 말하는 거고, 체납액 밑줄입니다. 밀린 세금, 원금과 그 이자고, 체납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 체납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체납전비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다 플러스 합쳐서 체납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징수금은 이제 거둘 돈, 강제로 거두는 돈인데 얘는 원금, 이자, 체납처분비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밑줄이에요. 특수관계인. 자, 특수관계인이나 써놓습니다. 이 특수관계인은 뭔가 특수한 관계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느낌은 뭐예요? 특수관계인은 뭐 아버지, 아들, 어머니, 딸, 부자지간, 모녀지간, 부녀지간을 지칭하겠죠? 그러면 이런 특수관계인이 되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런 특수관계인이 되면은 부당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부당행위에 따른 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부당행위가 됐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이게 나와요. 특수관계인은. 자, 그러면 특수관계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를 보시면,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친족관계. 친족관계가 이제 부자지간, 모녀지간, 부녀지간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임직원 관계. 즉, 이 회사의 대표이사, 회사의 등기 임원,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주 출자 관계, 출자 비율이 높은 관계. 그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출자해서 지배 관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주회사라고 하고 자회사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지분 출자를 50%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관계로.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들이 그 회사에 지분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회사를 통해서, 지주회사를 통해서 이 회사에다가 법인 명의로 또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그래서 지주회사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면세점이 있습니다. 면세점.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액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세액 계산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뭐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 뭐에다 뭐를 곱해야 됩니다. 뭐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그 뭐를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고 했어요. 과세 표준 소득이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가 세금 요율, 세금의 프로테이지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 세액 계산이 되는 거죠. 세액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산할 때 이 과세 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밑으로 떨어지면 아예 과세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개념을 이거를 면세점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면세점이라 했고, 이 계산을 다 해봤는데 이 세금 액수가 너무 작아. 그러면 얘는 소액이니까 징수 자체를 면제해 주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소액징수 면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이 소액 기준을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겠죠. 자, 이런 개념을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면세점이라는 것은 과세 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밑으로 떨어지면 아예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아예 과세를 하지 말자. 아예 계산도 하지 말자.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면세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업소분 주민세
주민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종업원 부분과 사업소분이 있는데 그 주민 중에는 일반 주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을 하는 주민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면은 그 직원을 데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의 총 급여 금액이 일정 금액, 월 평균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아예 면제. 자, 다만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까지는 없다. 그 다음에 사업소분 주민세는 자영업자 연면적이 330m 이하, 아주 소형이죠. 이런 소형 면적이 됐을 때는 아예 부과를 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입니다. 얘는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했을 때는 아예 징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개념을 말해요. 이것을 소액징수 면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세무별로 소액징수 면제가 있는데요. 자,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재산세 같은 경우가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를 면제 줍니다. 그러면 한 장당 2,000원 미만이니까 만약에 2,000원이다. 이게 2,000원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징수하자 이거예요. 징수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도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를 면제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도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는 면제를 해주겠습니다. 2,000원 징수하겠다는 거고. 자, 최저한세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얘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토록 하자. 그런 규정이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산출한세액이 6,000원에 미달했을 때는 아예 6,000원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는 최저한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번 이제 상황일명을 다 들었는데요. 네. 이건 우리가 이제 조세 분류 중에서 세금의 1+1, 세금의 1+1을 물어보는 거죠. 즉,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자, 1번,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느냐. 가물가물하시죠? 예, 부과가 됩니다. 자, 얘는 20%가 부과돼요. 20%.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비세가 부과되느냐. 지방소비세는 종합소득세가 1+1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 달라붙는 게 지방소비세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얘는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우리가 종농이 20%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지방 농어촌 특별세가 아니라 지방교육세가 20%가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합니다. 두 번째는 조세의 징수 방법이에요. 자, 조세 징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세금을 걷는 방법이죠. 걷는 방법은 신고 방법, 고지 방법이 있는데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자, 이 경우에 취득세가 신고거든요. 그럼 얘도 신고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금의 1+1이니까. 자, 2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과 과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으로만이란 말이 좀 마음에 걸리죠. 으로만. 으로만, 오로지, 다만. 이런 극단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됐냐? 원칙은 제가 이거 메모해 드린 적 있었죠. 원칙은 정부가 부과합니다. 원칙은 정부가 부과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얘는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칙은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신고 납부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지방세다. 고지 납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세, 양도세 포함해서 소득세는 납세문자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자. 예. 그 다음에 재산세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조세다. 왜냐하면 얘는 고지세목이거든요. 고지세목이니까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납기를 위반했을 때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이 부과된다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3번으로 합니다.
자, 3번.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것은. 자, 1번 갑니다. 1번. 등록에 대한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6,000원일 때는 우리가 등록면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설 쓰고 있죠. 자, 그것이 아니라 얘는 최저한세가 있었어요. 최저한세. 아무리 못해도 최저한도의 세금 얼마? 6,000원을 받자. 아무리 못해도 6,000원을 받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아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이 50만원인 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요게 바로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옳은 것은 이런 거를 뭐라고 했었죠? 면세점. 취득금액이 50만원까지는 없는 것으로 합시다. 면세점.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인 때가 아니라 2,000원 미만이죠. 2,000원 미만. 미만 시에는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5번, 지역자원혈세로 징수할 세액이 한 장당 2,000원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 미만. 2,000원 미만 시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합니다. 4번.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보통 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 즉 이때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는 사업주가 되겠어요. 사업주. 사업주로 하여금 징수케 하고 납부케 한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징수가 아니라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특별징수. 자,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나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이라는 것은 지자체장 또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자, 요거 중요한 용어 있었죠? 납세자에는 납세무자 플러스 징수무자가 있다. 맞아요? 그럼 납세무자에는 당사자가 낼 수도 있고 당사자 대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연대납세무자라는 것은 100% 책임지는 사람을 말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납세무자라는 것은 해당 부족분만큼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는 제2차 납세무자라고 했었죠. 그리고 특별징수 의무자, 얘는 지방세를 징수할 때 이 원천징수를 대신해서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금이라는 것은 거둘 돈이에요. 원금하고 플러스 이자, 가산금 플러스 체납처분비를 말합니다. 체납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조세 총론에 대한 얘기를 다 설명을 드렸어요. 어쨌든 제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총론의 이 용어의 정의 잘 좀 여러분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52페이지에 납세의 성립 확정 소멸로 가겠습니다. 자, 요 2장인데요. 지금 우리는 1장에 이제 조세 기초 이론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요 파트가 그동안 출제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는 다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별표시 3개. 3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단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조세가 무엇인가, 조세란 무엇인가, 조세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 그 다음에 세법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용어 등이 있다. 납세자부터 가산세, 가산금까지 그 내용까지 학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국세나 지방세, 이런 세금은 도대체 어떻게 납부가 이루어지는 거냐.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떤 그냥 대충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납세무가 발생이 되고 납세무가 결정되고 납세무가 사라지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납세무가 성립되는 절차가 있고 확정되는 절차가 있고 소멸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때 성립되는 절차는 뭐라고 하느냐, 납세무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발생하는 절차. 확정은 우리가 세액을 결정한다, 부과한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소멸하는 절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성립, 확정,
소멸, 어디서 많이 봤네요.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이미 했었죠. 기한후 신고는 뭐였죠? 무신고자가 늦게라도 하는 거고, 수정신고는 과소신고자가 고쳐서 신고하는 걸 말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의무 확정, 보충적 납세의무, 이거는 이제 뭐 연대 납세의무, 2차 납세의무 이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확정인데,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봤지만 국세나 지방세는 어쨌든 내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입니다. 권리가 아니라. 그런데 이 납세의무의 절차는 우리 교재 나온 대로 1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가 2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가 3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되는데 1단계 절차를 우리는 성립 절차라고 하고요. 성립 절차라고 하고, 2단계를 우리는 확정 절차라고 얘기를 하고, 3단계를 우리는 소멸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했었어요.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거다. 자, 그러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 네 가지의 과세 요건, 네 가지 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즉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스탠바이, 준비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첫 번째가 납세 의무자가 결정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과세 대상이 결정돼야 되고, 세 번째는 과세 표준이 결정돼야 되고, 네 번째는 세금률이 결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납세 의무자, 두 번째는 과세 대상, 세 번째는 과세 표준, 네 번째는 세율. 요 네 가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요건이 결정되고 과표에다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확정이 되겠죠? 자, 이때 확정됐을 때는 확정 방식이 있는데 그 확정 방식이 신고 방식이 있고 고지 방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때 고지 방식은 국세 고지가 있고 지방세 고지가 있는데, 국세 고지를 우리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고지를 보통징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세 고지를 정부부가, 지방세 고지를 보통징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납부 등을 하면은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납부 등을 하면 얘는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게 소멸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소멸 사유가 암기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납세의무의 성립은 성립 시기예요. 시기가 언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기. 자, 얘는 어떤 세목을 주고, 얘는 세목을 주고, 이 세금이 정부부가냐, 보통징수냐, 아니면 신고 납부냐, 이걸 구분할 줄 아느냐 물어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납부 등을 통해서 사라지는 소멸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이 성립을 먼저 알아보자는 거죠. 특히 이 성립 시기 문제가 가장 출제를 많이 했었어요. 다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그러면 성립이라는 건 설명드린 대로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자, 얘는 어쨌든 성립은 납세의무의 절차는 성립, 확정, 소멸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럼 성립이라는 건 뭐냐? 성립 시기라는 것은 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다. 즉, 이거는 아직 세액 계산이 된 건 아니에요. 아직 구체적으로 세액 계산이 된 거는 아니고, 말 그대로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세 번째 과세 표준, 네 번째 세율, 이런 요건만 갖추게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세금을 계산할 준비만 된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더 알아보기 보니까 이런 흐름이 돼 있죠. 성립이라는 건 뭐다? 자,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요건이 충족되는 걸 말하다. 충족되는 걸 말하고,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거다. 즉, 아직 세금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금을 계산할 준비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확정지어. 어떻게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금 요율을 곱하면, 그리고 확정된 세금을 납부 등으로 하면 사라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성립 시기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
언제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느냐? 확정 방법, 신고냐 고지냐, 얘는 소멸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세나 국세의 성립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가 세목의 성격에 따라 다 달라.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걸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방세 우리가 성립 시기입니다. 자, 별 표시 하나, 둘, 세 개 해놓으시고, 지방세 성립 시기는 취득세는 언제예요? 취득한다는 게 뭐예요? 자, 둔촌 주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인천 주안에 있는 오피스텔을 경매 낙찰 받으면, 그렇죠? 해운대, 부산 해운대에 있는 물건을 토지를 급매로 사면 이런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그 취득한 걸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하면 납세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 건너뛰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다. 6월 1일 된다. 이거는 뭐냐면요.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재산의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월 2일 날 매매로 넘어가고 7월 10일 날 매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누구에게 고지할 거냐? 갑을병 중에서 우리 세법은 6월 1일 현재로 따지기 때문에 을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얘도 과세 기준일이다. 자, 밑줄 친 거 위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주민세는 그 지역에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은 내는 세금이 주민세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관할이 바뀌거든요. 그럼 어느 관할에서 납세 고지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느 관할에 내가 납세문제가 되는 거냐. 납세문제가 결정돼야지 납세문제가 성립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얘는 7월 사업소분, 자영업자들이 하는 사업소분이나 일반 개인분은 7월 1일이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은 6월 1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종로구에 살고 있다가 저쪽 강남구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이사를 6월 24일 날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나는 종로구의 주민세 납세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남구의 주민세 납세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7월 1일 현재는 이분은 강남구, 저나 여러분 강남구에 살게 됐으니까 강남구 주민세 납세문제가 되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러면 강남구 주민세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겠죠. 말 됩니까? 자, 다만 재산세는 6월 1일 날이고 얘는 7월 1일 날이다.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소득세나 법인세가 생길 때 같이 움직이는 독립세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한 집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동네에 살아.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 해당 세율의 10분의 1을 부과해서 계산하는 독립세다. 그러나 성격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쫓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기준일이다. 그럼 얘는 왜 6월 1일이냐? 다른 것들은 아니잖아요. 얘는 자, 여기다 써놓습니다. 재산세의 병기세, 병기세. 병기세가 뭘까요? 병행하여 기재가 되는 세금. 나란히 기재가 되는 세금.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 같이 쓰는 거예요. 재산세 고지할 때 같이 첨부돼서 고지가 됩니다. 네. 하지만 나머지 특정 자원분 시설분은 그렇지 않죠. 요거는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얘는 세금의 1+1이죠. 1+1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그럼 부가세는 독립세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과세에 표현되는 세목 여기다 써놓습니다. 독립세의 납세무가 성립할 때가 움직여져요. 그 다음에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자, 국세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 징수. 그럼 얘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 더불어서 같이 하거든요. 자, 수시부가 되는 지방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메모합니다. 수시부과라는 것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아무 때나 부과하겠다. 왜? 자, 메모합니다. 조세, 포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세, 포탈, 우려가 있으니까 얘는 아무 때나 부과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국세의 성립 시기가 되겠어요. 국세의 성립 시기. 국세는
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치세는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네, 이거는 우리 용어에 정해서 했었잖아요. 개인 소득세나 기업이 내는 법인세나 사업주가 내는 부가세는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야지 1년치 소득이 얼마인지 측정되거든요. 6개월치 소득이, 부가치가. 그러면 과세 표준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과세 표준을 알게 돼야지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겠죠. 자,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예요. 그래서 12월 30일 날이 되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상속세는 돌아가시면 상속 개시, 증여세는 증여받으면, 인지세는 과세문서, 계약서 쓸 때 인지를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작성이라는 단어를 써줍니다. 자, 미출, 농어촌 특별세는 세금의 1+1,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니까 누굴 따라가야 돼요? 당연히 본세를 따라서 가겠죠. 본세에다 써놓습니다. 독립세. 이렇게.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일 6월 1일이 된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냈던 분들 중에서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는 분들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럼 재산세 성립 시기가 6월 1일 날이니까 종부세도 6월 1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산세는 어떻게 되느냐? 가산세는 경과라는 단어부터 경과. 왜 그럴까요?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나야지만이 가산세가 발생되는 거니까 경과라는 단어가 씁니다. 경과. 여기다 경과. 요게 키워드예요. 요거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관련해서, 그 다음에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조세, 포탈, 우려가 있을 때는 우리가 수시로 부과한다. 자, 그럼 관련,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각 세목별 납세의 성립 시기를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첫 번째,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아니요. 얘는, 우리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치세는 기간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요 기간이 끝나야 돼요. 즉 1월 1일부터 12월 말. 요 기간이 끝나야지 성립하는 거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기준일 6월 1일,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면, 취득세는 취득하면,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준일 7월 1일 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목을 주고 성립시기를 물어본다는 거죠. 이런 패턴으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꼭 복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납세의 성립 시기, 네, 세목별로 알아봤고요. 확정 방법, 다음 시간에 확정 방법부터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조세 용어 아주 하나하나 다 설명드렸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기본서를 꼭 2번 이상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